사람들은 어떤 직업의 대체를 가장 많이 원할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많은 의견은 판사를 AI로 대체하고 싶다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끔찍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나의 위치가 그 어떤 직종에서도 안전하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넥스트는 어떤 길이 열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인간은 우리는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AI를 활용할 때 목적을 체크해보라고 저는 학생들한테는 이야기합니다. 목적. 그러니까 AI를 왜 쓰는지 당신이. 그러면 학생들은 교수님 일 빨리 하려고 쓰죠. 나 대신 뭐 시키려고 쓰죠. 좋아요. 좋은데 그럼 그 결과물이 더 좋아진 거냐. 무슨 질문이냐 하면 내가 하는 경우랑 AI한테 도움받아서 이 결과물을 만든 경우랑 결과물이 얘가 더 좋아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목적을 뭘 갖고 하냐면 주로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내 노동을 줄이려고. 이거가 나쁜 거는 아닌데 얘만 함몰되어 있으면 결국 내가 했던 거를 비슷하게 하는 것까지밖에 도달을 못해요. 근데 더 사회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건 뭐냐 하면 원래 내가 만들었던 그림, 내가 썼던 글보다 더 좋은 그림, 좋은 글이 나와야지만 좋은 AI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목적 검토라는 게 약간 좀 모호해 보이면 본인이 지금 AI를 쓰고 있던 것들을 한번 글로 적어보세요. 10개 정도 항목 뽑아본 다음에 이거 중에 내가 했던 걸 동일하게 시킨 건지 아니면 더 AI를 통해서 잘 만들 수 있었던 건지를 본인이 체크해 보시면 분류가 될 거예요. 나는 시간만 줄이는 거가 8가지였고 더 잘했던 건 2개밖에 없어. 요거는 약간 좀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율이 최소한 반반은 돼야지만 당장 시간을 세이브해서 기회를 만든 것이고 더 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면서 나라는 브랜드를 업시킨 거거든요. 2가지 밸류를 추가하다 보면은 저는 도구들은 눈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건 교수님 직접 어떤 도구 쓰시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클로드하고 챗GPT-4 2가지 많이 씁니다. 저는 뭐 하나 물어볼 때 양쪽에 보통 다 물어봐요. 어떤 때는 제미나이하고 3개 열어서 물어보는데 저는 주로 물어보는 게 관점이거든요. 내가 이러이런 논리 구조로 생각했는데 내 논리에 혹시 오점이 없을까? 허점. 그런 걸 짚어달라고 하게 되면 AI 그 파운데이션마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3명의 조력자가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2-3명. 받아갖고 제가 취사 선택. 이거는 나 대신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얘 의견을 갖고서 제가 더 생각하는 거가 되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있고 저는 그림을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걸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파워포인트에서 4파 정도 만드는 거다 보니까는 챗 GPT가 좋은 점이 이렇게 해서 티키타카 하게 되면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 바탕으로 어떤 다이어그램이나 개념적인 그림 만들어줘. 그럼 복잡한 프롬프팅 안 해도 글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좀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반적인 도구들 갖고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또 가끔씩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 제가 썼던 약간 스토리, 이야기들을 학생들한테 읽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또 제 목소리만 들으면 학생들이 좀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때로는 좀 나긋나긋한 어떤 여성분의 목소리 또는 뭐 중후한 중년의 남성의 목소리로 해가지고 클로바, 네이버 클로바 이게 더빙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 써가지고 또 책을 이렇게 레코딩 하는 것도 수업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럼 저도 수업에서 할 때 지금 이제 잠깐 들어볼까요 하고 5분 정도 잠깐 이제 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도구도 씁니다. AI 시대에 특히 중요한 능력은 뭘까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나의 뇌, 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어려운 표현은 뭐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개념이죠. 메타인지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지식이나 생각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 알아야지만 이 빈 부분을 AI로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생각 안 하고 본인이 해야 되는 걸 자꾸 맡기려고만 해요. 근데 맡기기 전에 중요한 건 나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키우기 위해서 약간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약간 생소한 거 학생들한테 자꾸 시켜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시키는 게 포스트잇 같은 거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인터뷰해보는 작업을 전 시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제 3가지 포스트잇 색깔을 준비하셔가지고 빨간색 포스트잇에다가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 장당 하나씩만 적어보게끔 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래 많이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쓰다 보면 처음에 5개 쓰기까지는 어려운데 그 다음 막 써져요. 그럼 20개 정도 쫙 나와요.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는 파란색 포스트잇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내가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처음에 힘들어요. 대부분 직장인들 보면 기획서 쓰는 거 잘하고 발표 잘하고 별로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래요. 근데 사소한 것도 괜찮고 돈이 안 돼도 괜찮고 부끄럽지만 잘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난 트림은 잘한다. 또 적으라고 해요. 이제 막 많이 적어야 되니까. 그러면 20개 나와요. 이것도. 마지막에 이제 노란색을 갖고 오라고 해서 여기다가는 내가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 어떤 책임 적어보라고 해요. 그럼 사회적으로 돈 버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직장에서 하는 역할, 예를 들어 뭐 가장으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또 친구로서의 역할, 사회적으로 여러 개의 자아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자아에 대한 역할들을 막 적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꽤 많아요. 적고 나면 제가 시키는 건 그 다음에 이걸 그룹핑을 해보라고 합니다. 자기만의 카테고리. 보통 카테고리 나올 때 처음 물어봐요.
카테고리 기준은 뭘까요? 기준 없어요. 자기가 정하면 돼요. 예를 들면 부끄러운 카테고리도 돼요. 이건 내가 잘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긴 한데 남한테 말하기엔 좀 민망해. 카테고리. 또는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는 것들의 카테고리. 또는 굉장히 내가 자랑스러운 카테고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걸 하다 보게 되면 나를 알게 돼요. 나는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잘 못 써먹고 있네. 또는 이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막상 오랫동안 공부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나한테 메인인데 공부 안 했던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발견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나에 대한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인공지능 도구를 잘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저도 제가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신문 칼럼 쓰고 나서 악플 붙여주세요. 또 소설도 비평해달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제가 봤더니 저는 제 주변에 제 칼럼이나 소설을 읽어줄 동료가 되게 얇더라고요. 왜냐면 친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소설가가 아닌데 소설을 쓰거든요. 주변 동료들은 다 경영학자나 산업공학자, 공학자들이 많아요. 그들이 소설을 읽어줘봤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메타인지를 외부로 확대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이렇게 정리해봤더니 내 주변에는 소설에 대한 게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채운 거거든요. 자, 이렇게 나를 이해하고 주변을 이해해서 메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오히려 AI를 잘 쓸 수 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막상 해보면 또 흥미로운 작업이니까 한번 맛있는 간식 갖다 놓고 음악 틀어놓고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직장에서 워크샵 하거나 약간 쉴 때 해보셔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동료들끼리 둘러앉아갖고. 고소득, 고학력이거나 전문적인 직종은 안전하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들한테 선택지를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만두가 있어요, 만두가 이제 집 앞에 만두가게 가면 이제 만두 가게 아줌마가 이렇게 빚어가지고 쫙 쪄놓는 게 있고, 제가 좋아하는 CJ 비비고 만두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퀄리티가 요즘에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 잘 나오죠. 그러니까 저도 냉동만두를 주로 먹어요.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최근에 유행했던 흑백요리사 셰프가 나와서 만두를 만들어줘. 요거는 왠지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지 않나요? 근데 음악도 그렇죠. 예를 들어 음악. 근데 AI가 수노나 뭐 그런 거에서 노래가 나왔어. 근데 이 다른 노래인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분이 갑자기 음악을 하고 싶어서 갑자기 만들어 놓은 노래인데 그런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 노래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또 느껴지죠.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미 기계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대체는 되어 왔어요. 냉동만두 만드는데 사실 뭐 AI도 약간 쓰였겠지만 기계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AI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머리 쓰는 작업까지도 인간의 결과물하고 비슷한 것들을 AI가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면 우리는 어떤 걸 소비할 때 인간다움이나 정체성을 바라는 게 있고 별 구분이 없어도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냉동만두 정도의 퀄리티를 원할 때는 아주머니가 만들어주건 비비고 만들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 사람의 만두를 먹고 싶어. 그럼 식당 찾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 그림도 마찬가지고 정체성 때문에 좋아하는 내가 누구의 팬이야, 팬덤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만든 노래나 춤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만약에 인공지능이 우연히 만들었던 춤, 그림인데 그게 흥미로워. 이거랑은 또 다른 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업을 막론하고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찾을 직업은 그게 인간의 정체성이나 고유성을 가지고서 뭔가 브랜딩화 되거나 차별화가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카테고리로 존재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교감에 대한 역량입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 중에 200개 기업 정도가 AI 상담사를 직원들한테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 상담사는 뭐 업무 상담이 아니라 심리적인 상담해주는 AI 챗봇이에요. 그런데 AI 챗봇이 그만큼 상담력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상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나 A가 문제야, B가 솔루션이야. C가 문제야, D가 솔루션이야. 해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인간 간의 교감을 원할 때가 많거든요.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너 혼자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인간의 목소리를 원할 때가 많거든요. 그 말은 인간한테 들어야지만 풀리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실제 어떤 실험을 해봤냐 하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작업을 시킵니다. 작업을 하면 피드백을 줘요. 첫 번째 피드백은 인간이 와요. 보통 이런 실험할 때는 단순한 거 시킵니다. 뭐 레고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브릭 요만한 거 만들게끔 인간 조교가 와가지고 잘했습니다 박수 쳐주고서 1달러 줘요. 그러니까 실험에 대한 보상으로. 근데 두 번째는 레고를 조립했는데 1달러가 기계에서 딱 나와. 그다음 화면에 잘했습니다 반짝반짝 떠. 또 만들어도 또 똑같은 거나 약간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우려먹기야. 세 번째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돈만 띡띡띡 나와. 인간은 뭘 가장 좋아할까? 여러분 예상하셨을 거예요. 조교가 와서 기계적으로 해주는 것 같지만 인간의 박수나 칭찬을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고요. 진짜 웃긴 건 가운데도 약간의 효과가 있어요. 기계가 반복적으로 띄워주는 게 돈만 주는 것보다 사람들도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인간의 교감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더 교감할 수 있는 기능을 사람을 통해서
받고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공간에 AI가 청소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도 만드는 이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을 때는 기능적인 해결이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인 관계를 갈망하는 게 전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감력 또는 사회성 그런 것들도 앞으로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반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어떤 직업의 대체를 가장 많이 원할까?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거니까 소셜미디어 데이터 긁어다가 크롤링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빅데이터 분석. 그랬더니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견이 제 의견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많은 의견은 판사를 AI로 대체하고 있다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판사. 이게 사회적으로도 읽히는 게, 최근에 저도 보는 드라마인데 뭐 지옥에서 온 판사다, 비질란테다, 국민사용투표 이런 식의 드라마들 보게 되면 사법에 대한 약간 불만이 드라마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시청률로. 그러다 보니까 판사를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 제가 만약에 어떤 죄를 졌어요. 근데 지금 그 재판을 막 받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갖고 뭐 징역 5년이다, 사형이다 나오는데 AI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증거를 이미 갖고 있어 다. 걔는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다 이미 데이터인데 바로 들어가자마자 버튼 누르면 너 사형. 나 할 말 있나?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너 그냥 사형이야. 뜨는 거예요. 화면에 사형.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처음에 한두 건에 대해서 통쾌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누적이 돼서 인간의 모든 중요한 판단을 기계가 해준다. 이 끝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스카이넷 같은 게 오는 거죠. 영화 속에. 인간은 넌 판단력이 후지잖아. 떨어지잖아. 기계가 판단하니까 너는 행동만 해. 이게 보면 주종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지금 인간 판사를 제가 좋아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 판사한테 결함이 있거나 부족한 게 있어도 우리끼리 그걸 해결해서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가 판단하게 되면 그 책임도 결국 AI가 질 것이냐? 아닌 거잖아요. 그럼 AI 서비스 제공하는 MS가 질 것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판사건 또는 기업의 리더건 뭐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건 간에 그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직군은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모든 직군을 하나에 관통하는 워딩이 뭐냐 하면 판단과 책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자동차 공장도 뭐 내년에 BMW가 공장을 짓고 피규어 로봇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공장이 몇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돼도 사람 근로자가 제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면서 큰 사고가 발생하면 AI가 물론 대안은 제시해 주겠죠. 지금 뭐 불이 나고 뭐 난리가 났으니까 대안은 5가지가 있다. 이 확률로 막 보여줄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확률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걸 선택하는 거는 결국 인간의 몫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미리 부여받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인간은 결국 궁극적으로 남을 역할은 판단과 책임입니다. AI가 학연 지연을 없애고 사회를 더 평등하고 공정하게 만들까요? 전 사실 평등과 불평등을 놓고 봤을 때 양쪽의 흐름이 다 관찰이 돼요. 예를 들어 좋은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평등. 제가 2018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작업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삼성전자가 자금을 대서 멀티캠퍼스라고 하는 삼성 또 자회사가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 20대 청년들 중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된 친구들을 뽑아요. 전국 무관하게. 물론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뽑는데 1년에 한 2, 3천 명 저희가 뽑는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을 1년 동안 하루 8시간씩 개발자 교육을 시킵니다. 무려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도 줘요. 그러면 그들은 기본적인 이제 뭐 밥을 해결을 하면서 거기 가서 배우는 거예요. 학습비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취업률이, 누적 취업률이 85%예요. 좋은 기업들 거의 다 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신기한 건 일례로 굉장히 낯선 대학에 흔히 이야기하는 비인기 학과를 졸업한 친구인데도 여기 와서 1년 공부하면 취업이 돼요. 커리큘럼이 좋냐?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핵심은 전 딴 데 있다라고 봐요. 이 직군이 IT 개발자 직군이거든요. IT 개발자 직군은 처음부터 모든 게 다 레코드가 남죠, 기록이. 그러니까 기업들도 일례로 삼성전자에서 돈을 내는 거지만 지금 얼마나 웃기냐 하면 LG전자도 이 친구들을 뽑을 때 가점을 줘요. 네. 그만큼 믿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믿는 거예요. 누적돼 있던 이들의 업무 성과를 데이터로 분석해서 믿어주기 때문에 뽑는 겁니다. 즉 AI가 직군에 들어온다는 이야기, 직업 환경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더 공정하게 평가해 주는 거는 맞아요. 더 이상 이제 어떤 뭐 학벌 또는 뭐 인맥 또는 개인적인 어떤 인연 때문에 누구를 올려주고 이런 건 점점 더 사라질 겁니다. 반면에 어려워지는 건 뭐냐 하면 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냉정해지는 거죠. 예로 국내 어떤 기업들도 보면 뭐 농반 진반으로 실제 그런 거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무 시간에 마우스를 10분만 안 움직여도 로그가 남아갖고 기록이 누적된다던가 GPS로 위치 추적해서 회사 밖 어디까지 나가게 되면 이건 놀러 나간 거라고 해서 근무 시간에 뺀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근무 시간에 하는 모든 것들, 만약에 이메일, 메신저 게시판에 쓰는 글 또는 하다못해 회사의
요만한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움말도 주지만 이 로봇이 중간중간 소리도 개동해서 듣고 있어. 그러면 직장에 있는 모든 업무 데이터를 다 긁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AI는 분석해보게 되면 우리 직원들을 다 영역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사실 사람에 대한 평가도 결국 인사 시스템,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나온 틀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를 너무 냉정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 틀은 항목화되고 측정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는 AI한테 맡겼을 때 사실은 인간의 평가보다 훨씬 더 객관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객관적이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때로는 차갑고 숨쉴 틈이 없는 직장 환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럼 불평등하다고 해야 될까? 유럽에서 조사했던 것 중에 저런 게 있어요. 불시잡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빌어먹을 일, 이게 아니라 불시잡의 뜻은 저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사실 혼자만 알고 있는 거지만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어. 이런 걸 이제 불시잡이라고 유럽에서 부르기 시작해서 영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나라마다 편차가 조금 있는데 흔히 뭐 3분의 1 정도가 유럽인들 3분의 1 정도가 내 직무는 불시잡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익명조사에서. 그거는 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직군이에요. 정말 그들의 말대로 불시잡이라고 하게 되면. 근데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으로 사람을 마이크로하게 보다 보게 되면 불시잡은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불평등하다고 볼 것이냐 평등하다고 볼 것이냐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꼭 이게 뭐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딱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양쪽에 여러 가지 힘이 올라오면서 막 뒤죽박죽 섞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빅브라더는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가 많은 걸 학습하다 보니까 정보를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일례로 저는 이미 이걸 느낀 게 중국 같은 경우가 딥페이크 기술이 앞서 있어요. 물론 딥페이크를 잘 쓰게 되게 되면 딥페이크가 이제 악용할 때가 문제이지 영상물을 긍정적으로 창작할 때는 뭐 좋게 쓰일 수도 있는 기술이긴 한데 중국에서 이걸 잘할 수 있는 배경 자체가 중국은 사회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얼굴 정보를 게더링을 하거나 인간의 바이오 정보를 게더링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이죠. 국가에서 또 강압적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게 그럼 온전하게 그런 목적으로만 관리가 되고 쓰이냐? 아니겠죠. 사회적으로 또 학습할 때 많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그 기술이 올라가는 건데 결국 AI 기술이 다른 도메인에서도 발전한다는 말은 그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어딘가에서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일례로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 저런 게 있어요. 농업. 전국에 있는 수익성이 높은 농작물에 대해서 명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상추다. 양상추를 잘 키우는 명인들이 있거든요. 농업인들 중에. 이분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AI한테 학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농장 환경이 달라져도 농인들의 수많은 노하우가 겹쳐지니까 미리 예측해서 더 조언을 잘해줄 수 있어요. 새로운 농업을 할 때도. 근데 이것도 보면 농업의 데이터가 한 군데 모인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개별적으로 나만 알고 있던 노하우를 어디에 모아놓은 거니까 잘못하면 얘가 모든 걸 관장하고 지 맘대로 행동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이나 관리적인 통제가 잘 필요한 건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딱 싸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작업에 참여했던 모든 농업인들이 골고루 정보를 가져가고 부의 성과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정보나 기회가 정말 평등해지는 거겠죠. 즉 기술은 저는 양갈래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 잘 통제해서 빅브라더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고 기회나 어떤 정보의 평등성을 높일 것이냐 이 방향으로 잘 가야 되겠죠. AI가 인간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희망적인 미래를 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AI가 사실 그 넥스트가 뭐냐 제가 올해 여름에 그 슈미투브 교수하고 대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슈미투브 교수가 현대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한 분인데 현재 중동에 있는 카우스트, 우리나라로 보면 과기대에 근무하시는 분이죠. 그분한테 제가 했던 질문은 AI로 인한 사람들 충격이나 고민이 많은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 같냐고 여쭤봤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약간 질문을 다르게, 더 좀 무겁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직은 진짜 충격이 오지도 않았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AI는 버추얼이다. 여기서 말씀드린 버추얼은 그분은 어떤 의미를 쓰신 거냐 하면 아니 AI가 지금 거의 컴퓨터 속에만 있지 않냐. 내가 등 돌리거나 화면을 꺼버리면 안 보이는 거야. 버추얼. 근데 진짜 충격은 AI가 기계에 올라탈 때 즉 피지컬 도메인에 나올 때가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가전제품이 조금씩 들어가도 편리해져. 이건 해피해. 집에 있는 로봇에 막 들어가. 근데 우리 근무 환경에도 휴머노이드가 들어와서 공장에서도 일하고 사무실에서도 같이 일을 해. 이러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자, 정말 생각만 해봐도 좋은 것도 있지만 끔찍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나의 위치가
그 어떤 직종에서도 다 안전하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넥스트는 어떤 길이 열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인간은 지금보다 전체적인 노동의 양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정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기죠. 첫 번째는 내가 일이 줄어들면 나는 어떻게 뭐 먹고 살까? 실제 우리나라에서 2차, 3차 재취업하는 분들에 대한 통계를 보게 되면요, 거의 50% 정도는 돈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나머지 또 중요해요. 나머지 한 30-40%는 뭐 때문에 일을 하냐고 대답을 하냐 하면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성취, 즐거움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재취업을 했다. 이 맥락이 여기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기계 때문에 내 일이 줄어드니까 경제적인 여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거를 만약에 장기적으로 잘 풀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로봇이나 AI를 통해서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조심스럽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국가는 세금을 더 늘려서 개인들의 소득을 약간 보존해주는 쪽으로 망을 만들 겁니다. 사회적인 안전망을. 그럼 그 다음에 고민할 건 이거죠. 아니, 직장에서 내가 일주일에 5일을 일하지 못하고 이틀밖에 일거리가 없어. 당연히 소득은 줄었어. 국가가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좀 보존해줬어. 그러면 삶의 그래도 기본적인 건 돼. 그럼 나는 여기서 뭐 할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상상을 해보시죠. 근데 일주일에 하루만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게 호화롭진 않지만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없이 좀 살 수는 있어요. 그럼 나머지 평일에 4일은 뭐 하고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실제 이게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논쟁이나 실험 중에 하나의 이슈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타락할 것이다. 즉, 나태해져서 아무것도 배우지도 않고 생산적인 고민도 하지 않고 심지어 약물이나 도박 같은 거에 쉽게 빠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인간은 원래 원대한 꿈을 꾸는 존재인데 생업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꿈을 잃고 있는 게 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다. 근데 어른들한테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을 다시 주게 되면 인류는 오히려 모든 사람이 예술을 하고 꿈을 꾸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위대한 인간다움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기도 해요. 굉장히 양쪽의 주장이 대립이 되어 있죠. 실험을 해보면 사실 사회적인 실험이 엄청 많은 케이스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일례로 이제 폴란드에서 2018년도, 19년도에 했던 실험은 1인당 한 70몇만 원 줬던 것 같아요. 2,000명인가 했던 실험인데, 이 실험에서도 양쪽 케이스가 다 나타나긴 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기본소득 받는 분들 중에 저런 경우가 있죠. 제가 실제 이제 공직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게 되면 받아가지고 하루 만에 다 쓰신대요. 좀 하루 만에, 하루에 쓰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랬더니 대부분 교수님 그거 받아가시면 그분들 중에 일부는 바로 그날로 도박해서 다 쓰신다고, 바로 또 술 다 쓰시고 마른다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외국 실험도 비슷한 케이스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나왔던 비율은 본인의 삶에 대한 약간 두려움은 약간 이게 해소가 되니까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이거나 범죄와 관련된 개입을 오히려 줄고, 내가 조금 더 뭘 배울까, 어떤 사람이 될까 고민하고 약간 성장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게 폴란드 실험에서는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쪽의 비율을, 안 좋은 쪽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차피 이 방향은 좀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인간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잘 사회의 망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악하거나 이렇게 못되거나 또는 머리가 나쁘다고도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희 학생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수님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면서 왜 자꾸 소설은 디스토피아 소설을 쓰시냐고. 근데 그거는, 아니, 물론 디스토피아가 아니어도 재미난 얘기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를 그렇고 대부분 SF 소설은 디스토피아여지만 세계관이 확장이 되면서 재미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디스토피아를 쓴다라고 해서 그걸 미래로 보는 게 아니라 디스토피아를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대학원생들 40대 50대 대학원생 30명 데리고서 아까 제가 포스트잇 이야기 했잖아요. 이걸 해서 최종적으로 뭘 만들었냐면 자기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각자. 짧으면 한 30초, 길면 한 3분까지. 근데 처음에 이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아니, 교수님, 저는 회사에서 건축 설계하는 사람인데 무슨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됐어요. 이게 8주 만에. 이거 했는데 본인들 성취감도 되게 있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서로 예술을 창작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고, 자기를 발견했다고 되게 행복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저한테 감사패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도 학생들한테 인기상 대상 뽑아가지고 상도 주고. 이게 제 운영은 별로 안 돼 유튜브 채널에 올려가지고 저희 학교 영화제라고 해서 제가 했어요. KAHU 1회 인공지능 영화제에서 서로 이제. 주인공이라고 해서 본인이 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을 여우로 상징한 친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본인을 접시에 비유한 사람도 있고, 자기를 마인크래프트로 만든 삼성전자에 퇴직한 임원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삼성전자 퇴직한 임원분이 만든 영화의 제목은, 이 제목이 골 때려요. 비안드 더 블루예요. 블루를 넘어서. 그래서 실제 삼성전자 이렇게 마크가 나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누가 봐도 삼성전자야. 근데 이분의 얘기는 주변에 있는 마인크래프트 친구들이 자꾸 너는 왜 자꾸 파란색에서 벗어나려고 그래? 그러면
파란 색도 좋지만 난 다른 색도 꿈꿔 막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걸 만들어놨어요. 이 삼성에서 30년 공부했던 임원이거든요. 나이가 저보다 많은 임원분이 지금 저희 대학원에 와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문서를 만들지만 늘 남의 얘기 아니었냐고. 남이 쓰는 제품, 뭐 대표이사를 위한 문서를 만들었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건 초등학교 일기 말고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 보여주려고 썼던 일기잖아요. 진짜 내가 생각한 난 누군가 그걸 찾아보자고 했던 거예요. 이 시대에. 왜냐 찾게 되면 이 찾은 걸 성취해야지 재밌는 건데 그 성취는 이제 AI 도구를 통해서 차분차분 해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아까 그 포스트잇 확장판이죠.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 저는 예술의 본질을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름다운 거는 악이나 추한 것과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예술가가 된다는 거는 단순히 수많은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 그 사람들이 만드는 뭐 법안, 그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의 모든 제도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그림 그려보고 대부분 안 그리거든요. 고3 때부터는 이제 편성이 미술층에 딴 거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AI를 통해서 물감을 안 사고 미술을 온전하게 못 배웠더라도 각자가 음악과 그림이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해보게 되면 모두가 예술을 통해서 내면의 정체성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숭이와 관련된 실험 한 가지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아기 원숭이들을 여러 마리 모아놓은 다음에 가짜 엄마를 2마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한쪽은 철사 엄마. 철사 엄마는 잘 알고 들으니 금속성이니까 좀 뾰족뾰족하고 차갑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먹이가 있었고요. 한쪽은 천으로 만들어진 부드러부드러한 엄마예요. 근데 거기 먹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찰했던 거는 원숭이들이 어떤 엄마한테 더 애착을 보일까? 딱딱하지만 먹이를 주는 엄마, 아니면 먹이는 안 주지만 부드러운 천엄마. 원숭이들의 선택은 천엄마였어요. 어떤 포근함, 관계. 즉 우리가 이제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술은 많은 그 바나나, 철사 엄마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수많은 기능을 우리한테 막 빌드업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천엄마의 중요성을. 천엄마의 역할은 누가 해주는 거냐 하면 기술이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셨던 우리 구독자분들은 천엄마를 잊지 않고 따뜻한 기술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이고요.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뭐 로버트, 산업공학, 인지과학, 교육과학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기업들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냈던 책 중에 2권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책은 기억의 낙원인데 SF 소설입니다. 일단 교수가 쓴 소설이니까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재미를 보장해줍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달에 열렸었는데 거기에 전시작품으로 원작 부분에 뽑혀서 전시도 됐고 최근에 한 10몇 군데 기획사하고 제작사하고 협의 중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화도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작품이어서 기억의 낙원을 통해서 AI, 뇌과학, 메타버스가 발달하는 미래의 양면적인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책은 2030 자녀교육 로드맵인데 뭐 자녀를 키우시건 본인이 이제 어떤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건 간에 교육의 방향, 미래 인재상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일선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생,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기업의 변해가는 인재상, 기술의 발전상을 많이 탐구했던 사람이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역량을 쌓아야 되고 어떤 AI를 쓰면 좋을지를 좀 교육의 관점으로 정리해본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장이나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2030 자녀교육 로드맵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